시작.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윤정님. 자, 새날의 센터 본능 새로미 이윤정입니다. 센터 아니거든. 센터 할래요. 센터네요.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이기영 상근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저는 그럼 새날의 아웃사이더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네. 이 자리가 에이스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리가 에이스야. 에이스죠? 내가 새날의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런. 네, 그럼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날의 에이스 이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셨는데요. 이름 때문에 예고도 안 나가는데 박영선이라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러시면 어떡해. 그러면 남자 저 패널 하나 왔는데 이름이 윤석열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야, 박영선님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박영선이 아니라 더 젊고 더 강하고 매운맛 박영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KBS 노동조합에서 8년 노조운동을 했고 그리고 언론운동 4년을 해서 총 한 13년 정도 미디어 활동가로 한 활동가이기도 하고 또 노회찬 의원의 초대 보좌관으로 국회에 와서 입법부에서 입법 정책을 만들었던 그리고 민주당에서 10년간 보좌관을 한 13년 입법 전문가이기도 한 언론 전문가, 입법 전문가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어제도 보니까 네. 엊그제 보니까 이런 기자회견들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출연하세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네, 운영위원장 하시죠. 네네. 네. 이제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만들어서 이제 장학금 운영단 또 운영위원장 계속 결합해 있긴 했었는데 작년 말까지 좀 공직에 있었어요. 예. 마치고 그리고 바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이 비대위 등을 포함해 부글부글 끓는 마음 참을 길이 없어서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 그리고 언론위원장으로 결합해서 늘 투쟁의 현장에 그리고 민생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안진걸이 너무 극찬하는 거야. 못하면 안진걸 욕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출발. 자,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인 이슈보다 중요한 게 지금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 회복 불능이라 그러는데 어제 보도에 국민일보 보도예요. 심지어 국민일보. 신뢰 잃은 한국 증시 전시 팔레스타인보다 더 떨어졌다. 자, 주식 전문가. 네. 이거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 기사 보셨을 텐데 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지금 윤석열의 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윤석열은 와이프가 김건희잖아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으로 23억 벌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가를 부양시키자라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공매도 금지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공식화했고요. 증권거래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수가 2,6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 좋으니까 주식은 경제를 선행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약간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주식이 경제를 선행한다라는 건 약간 옛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10년 전에 일본이 했던 일본 거버넌스 계약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끌어들여서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펀드처럼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결국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네. 혹했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겠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언론들은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문제점들이 아주 전통적인 것들이 있는데, 윤석열 리스크가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지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는 윤석열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거지게 하는 윤석열이 가장 큰 문제고 예. 더 큰 문제는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기 와이프조차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에서 무슨 금융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 국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증식 보유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증식 보유가 왜 줄어드는가 여기서 퀘스천 하나. 그럼 우리 경제 성장률 왜 우리나라만 1% 있는가 여기 퀘스천 하나.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이는 거, 해외에서 다 벌어들이는 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까지 포함한 국내 총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퀘스천 하나. 그런데 이 퀘스천에 걸려있는 그 기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이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쓰고 윤석열 리스크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점은 무엇인가? 윤석열 탄핵, 정권 교체만이 정답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해 1월 달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뭐냐 바로 일본 거버넌스 개혁인데 최근 니케이 지수 상승 이유가 바로 그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갔다라는 건데 사실 일본 증시가 저렇게 상승한 이유는 윤석열이 우리나라를 경제를 말아먹다 보니까 그 반사적인 효과를 지금 다 일본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프를 보시겠지만요. 지금 한국이 발군이네요, 아주. 뒤에서 꼴찌. 야, 나 저거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이게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저렇게 쑥쑥쑥 올라가니까 이건 배가 아픈 게 한국이 일본을 인공호흡 해준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 한국에 투자할 돈들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네, 상황이 그렇죠.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더 떨어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윤석열 리스크.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떨어진 거 이건 뭐 나라 망해먹자는 거고 겸해서 민주주의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17위에서 28위로 떨어집니다. 일본보다 높았는데 일본보다 낮아졌어요. 열받네. 수기 민주주의 지수. 이것도 일본보다 높았는데 더 낮아졌어요. 수기 민주주의 지수는 뭐냐면 사회가 어떤 공론화를 위해서 뭔가 탈원전을 하면 서로 수기하게 되고 하는 이 과정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저렇게 가고 있어요. 나라 망한 거죠. 박영선 평론가님. 지금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국빈 방문 예고돼 있었는데 독일 덴마크 방문에 대해 취소한 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이후로의 경제적인 교류나 방문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를 낳고 있거든요. 남북 정쟁 위기를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BBC 인터뷰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핵전쟁 위기까지 지금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에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리고 이를 용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이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통한 경제 위기는 이후로도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움이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원식 장관 얘기 그때 그 당시 보도됐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통령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대중국 그리고 대러시아 관련 외교 관련 이슈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중에 제가 공항에 근무하다 왔었는데 대한민국에 오는 관광의 거의 70% 이상이 중국인들이었거든요. 네.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이 풀려야 그리고 관광과 그리고 소비 생활 물가 지수들이 전 지역마다 다 살아나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대립 그리고 격화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 실물 경제가 살고 있지 않는 한 또 중국과의 수출입 관련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그 비사감 출연하신 느낌. 칼각 딱 잡고 있는 여기를 가셔야 돼요. 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이제 총선 상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털건 털고 갑시다. 국민의힘은 좀 털고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있다가 민주당 상황이 따로 나옵니다만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국민의힘은 현역을 살려두고 있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나오는 이야기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때문에 살려두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세히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들을 먼저 처리하면서 현역들을 끝까지 남기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속보이네요. 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우리는 검사들을 다 꽂아놓고 대통령실 용산 인물들을 다 꽂아놓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이탈되는 인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들의 지금 어떤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절박하게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거가 전부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제까지 5차 발표를 했고요. 단수 공천자 발표를 했고 4차 때는 12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역이 저 이상민 의원, 유성을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의원, 그 대전 동구, 대전 2곳 하고 경북 2곳, 경남 8곳에서 12곳이 나왔는데요. 이 12곳에 그러니까 경북, 경남을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12명이죠. 그런데 현역 의원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가능한 지역, 말이 좀 나오겠다라는 지역은 현역 의원으로 전부 다 지금 단수 공천한 상황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한 법의 리스크를 주로 보려고 하는 게 그 잔대가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보면 물갈이를 누가 많이 하느냐가 혁신공천의 첫 번째인데 지금 언론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공천 잡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공천 있고 혁신이라고 하죠. 또 민주당은 지금 공천 잡음 내용 겪고 있다 표현하는데 파열. 이건 말도 안 되는 언론에. 근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상황 중에 지금 그 뉴스타파의 그 보도들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윤석열이 17개월 동안 70억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더라. 근데 지금 여기에 윤석열의 측근이었던 한동훈을 얼마나 받았냐 이런 보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특활비를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 이렇게 써버린 사람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특활비라고 해도 근거는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활비는 이제 그 법사위나 이런 데서 국회의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피 같은 세금, 한동훈 표현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저렇게 썼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얼마나 썼을까 이런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 조사, 그리고 외교 안보에 아주 기밀한 내용들을 정보를 취득할 때 사용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특수활동비 중에 국정원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 이제 수사기관들이 쓰고 그다음 법무부는 지금 183억 중에 검찰청이 8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80억을 사실은 근거도 안 남기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사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국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던 사례가 있어서 남재준 국정원장들 대부분 다 유죄가 됐거든요. 네. 실제 판결 결과가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 건도 근거와 내용 없이 이렇게 쓴 거는 사실은 우리 국가 세금을 어떤 형태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저희가 끝까지 좀 파헤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 특검 상황이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로서 네. 저는 이제 한동훈이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일 당시에 현금으로만 한 40억 원 가까이 썼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17개월 동안 나머지 3개월은 아직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그때 3차장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때 얼마를 받았는가 지금 대답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도 물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된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건 압수수색감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도 하루에 3억 6,800만 원이 하루에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한동훈 위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 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한동훈 얼마 받았는지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도 질문해야 됩니다. 그 한동훈이가 자주 쓰는 말이 피 같은 세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동훈이 잠깐만요. 깐덕이면서 최근에 말한 거예요. 이재명 법인카드로 과일 1,000만 원 사실인지 밝혀야. 너도 밝히라고 물었잖아. 우리도 묻는 거야. 근데 저 과일이 코로나 시국에요. 간호사분들 선물로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에게도 주어져서 큰 이슈가 돼서 2018년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국회 특수활동비 전체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걸 보고도 그 이후에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현금형으로 국회에서도 저도 실제 봤던 사건이었는데 현금형으로 봉투로 주거든요. 추석, 설, 그리고 연말, 그리고 휴가 때. 일명 떡값으로. 예. 근데 이제 떡값은 사실은 너무 좋은 말이고요. 뇌물수수 혐의로 과거에 맞아, 맞아. 우리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라고 했는데 뇌물수수 검사들이었던 거고, 그렇게 떡값이란 용어로 이렇게 떡집들을 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웃지 않으시고 유머를 이렇게 확 던지네. 재밌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분명히 현금으로 받았을 거고 집행 내역을 남기지 않고 거의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네, 높기 맞죠, 때문에 맞죠. 이건 꼭 수사해야 되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2020년도 11월 말입니다. 이럴 때 이날 갑자기 3억 6,800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집행을 합니다. 이거 어디에 썼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뭐 진은정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그냥 수사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봐봐요. 근데 더 열받는 거 있잖아. 아, 윤석열이 직무 배제했던 기간 있잖아요. 이때도 총장목 특활비를 집행을 해서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공무원들 아닌 거예요. 아니 직무정지하고 했는데 그 직무정지 기간에 현금 빼가 이거 도둑놈들이 이게 그다음 표 한 번 보여주세요. 윤석열 총장 17개월간 70억 현금 조성 해놓고 뒤에 보면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와 특활비요 400만 원, 2,800만 원 이걸 빼가요. 이게 아니 이런 도둑놈들이 무슨 법인카드 어쩌고저쩌고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집행 내역, 특수활동비의 많은 집행 내역들 중에 지금까지 보도된 것 중에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비, 농협상품권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 유지 비용입니까? 그 비밀로 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정말 압수수색을 수천 번이나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고 오늘 할 주제가 많아서 빨리 갑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정우택하고 윤곽근이 개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정우택이 돈 받는 장면을 윤곽근이 뒤에 조정했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우택은. 한번 볼까요? 동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저 충북인 뉴스가 보도를 한 거고 동영상도 있어요. 뭐 다 보셨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넣어둬. 아, 좀 받으세요. 넣어둬. 왜 자꾸 이러세요? 막 이렇게.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누가 돈 주면 바로 안 받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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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뭐 이런 그런 거죠. 거죠.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런 뭐 서로 간에 메모 이런 것들도 있고 뭐냐면 내가 CCTV 찍으라고 시켰냐. 근데 정우택은 윤곽근을 배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판이구만. 민주당은 지금 어떤 전당대회 때 어떤 관례적으로 서로 뭐 돈봉투 어쩌고 받았던 것만으로도 지금 국회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 뇌물도 아니고 캠프 내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로 쓰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봉투를 마치 검은 돈인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뭐냐고 지금. 야 정우택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우리 또 고소고발할 수도 있겠는데. 그때 이거 푸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아, 나이씨. 어쨌건 그렇다 치고 이런 개싸움도 벌어지고 있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거 그 저 농협 서울 강동 농협에서 전주의 의원한테 정치 후원한 거요. 이거 큰 사건이던데. 설명해봐요. 우리 정치 후원금을 이런 형태로 급여에서 사전에 동의도 없이 급여에서 본인이 공제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급여에서 빼서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10만 원씩. 어마어마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이고요. 그리고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농협 직원들에게 이거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숫자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뭐 부장급 이상 뭐 46명에게 전원에게 또 이 10만 원 이상씩을 후원하게 했다는데 역대급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인 맞아, 것 말도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저거. 그리고 사후에 이렇게 공개된 상황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제가 농협 직원이에요. 그럼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 월급에서 10만 원이 후원금 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월급에서 10만 원이 후원된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저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해서 아까 대기실에서 이거 뭔 내용이에요? 물어봤어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내용을 읽어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나고 있어서 내용조차 이해 못할 정도의 지금 사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외 수해 피해나 뭐 국가적인 위기 있을 때 산불 무슨 성금 돕기 할 때도 공제를 할 때 10,000원씩 정도 공제를 해도 직원들 다 동의를 구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사람에게 10만 원씩 후원하는 거를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렇게 급여 공제를 하고 후원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근 봐왔던 뭐 10년, 20년 전에야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최근 현안 중에는 제일 큰 공직선거법의 명백한 위배여서 이거 관련해서 의원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의원이 후원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의원에게 명단을 전달했는지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해야죠.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의 의원 쪽에서 요청을 했다. 그 관계자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전주회 쪽에서는 나는 이거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면 진실 게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처벌받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 뭘 깔 거고, 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나 살다가 정권 바뀌니까 별 미친 놈들 다 보네 정말 이게. 아니,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저게 이제 MBC 단독으로 나왔는데 과연 저걸 MBC에 누가 제보했을까?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이번에 좀 처음 지역에 나가지 않습니까? 야, 처음 지역에 나갔는데 저렇게 후원금을 요청했다는 저 뻔뻔함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후원금이 아니고요. TV 수신료 같은 후원금이죠.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진짜 그래. 열받네 진짜. 자, 국민의힘 상황이었습니다. 윙크님, 특활비를 현금으로 어디다 썼는지 증명 못하면 공금 횡령 아닌가요? 감방 가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전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을 못 믿으니 총선 압승하고 특검으로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특검 몇 개 끝나고 나면 탄핵 사유가 저절로 조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할 얘기 너무 많구나. 자, 이준석, 이낙연이 합당 발표 10여일 만에 분당하는. 그러니까 그 혼인신고하러 가기 전에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구청 입구에서 예. 구청 입구에서 우리 찢어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축의금은 받았어. 진짜 그게 몇건 문제. 네. 아니 이게 솔직히 말씀 우리가 이낙연을 많이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 블럭에서 국무총리 당대표 지낸 원로잖아요. 이준석한테 처발리고 지금 처맞고 지금 다시 돌아 나오는 상황 아니야. 부끄러워서 정말. 옛 어르신이 그랬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근데 이제 돌아갈 집은 이제 진짜 자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완전 스타일 국인 사건이 돼버렸죠. 이렇게 되면요 데미지는 이준석보다 이낙연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다들 예상했던 결과지 네. 않을까요? 난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너무 빨리 와서 조금 싱겁기는 하지 우리는 않을까 되게 싶습니다. 예상을 이렇게 했어. 총선 끝나면 찢어질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짧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 전에 합당하고 설 이후에 지금 다시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면 음력으로 2년 된 겁니다. 갖다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당명이 새로운 미래인데 새로운 미래는 하나도 없고 구태한 과거들, 구태한 퇴보들만 모여 있는 상황에서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 빠른 조기 종료, 우리 조기 야. 종료한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혼자 저 당을 끌어가는 게 윤석열 심판에는 도움 될 거라고 난 보고요. 보수표 좀 가져가주면 좋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지금 김종민의 주장처럼 이건 기획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저쪽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준석이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기획돼서 지지율에 도움 안 되니까 이낙연을 쳐낸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약간의 음모론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고, 야 김종민 의원 정말 저 목소리도 참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신 분이 기자회견 나와가지고요 급하게 막 멘트를 하니까 찌질해 진짜.
이준석도 이제 그 가만히 있을 준석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한번 읽어봐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 오늘 최고위 표결에 불응하기 위한 비난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민망합니다. 또한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 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입니다. 야, 이건 반납 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 돈 더 많이 쓰면 좋겠지만 축의금을 받았는데 이쪽 신부 측 축의금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렇죠. 저는 김종민 의원이 이제 기획된 것이다라는 기자회견을 보고 저 과거에 김종민 의원은 그래도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은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었지만 지금 신당에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력으로 봐도 이낙연, 김종민 이런 사람들이 짧지 않습니다. 이낙연은 엄청난 거죠. 민주당에서 뭐 당대표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준석이 설사 기획했다 한들 그 기획에 지금 당하고 돌아옵니까? 그러게.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 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성찰하시는 맞아요. 게 진짜 답이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생각합니다. 이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지지율 또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낙연 씨 석고 내지하시면은 극한의 미움을 사라질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낙연을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 호남 분들 일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도 오히려 부끄러워서요. 광주 전남만이 아니라 저는 한평인데 한평 영광분들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이 이낙연 분노, 지역구였죠. 네네 분노감과 부끄럽네요. 너무 부끄럽고 우리 외가도 한평인데 부끄럽네요, 진짜.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반성하는데요. 한때 그 총리 나왔다고 현수막 걸었던 게 다들 이렇게 현수막 걸었던 손을 자르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다고 해서 이제 사과하셔가지고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이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은 언론에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양두구역 생각하면 이준석 사과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을 국민들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분인 것 같습니다. 더욱 망가지기 전에 예. 그만하시는 게 맞는 것 이 같습니다. 시작점이 뭐냐면 개혁신당이라고 합당을 했는데 사실은 흡수합당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당명도 그렇고 그 공식 당대표가 이준석이었던 거고 이 상황에서 선거 대책위원회 선대위에서 누가 역할을 맡을 거냐에 대한 알력 다툼이었는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낙연이었지만 사실은 이준석 쪽이 다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총괄 자리 싸움 일어나고 그전에 이제 이복주인가요? 배복주. 배복주. 예. 배복주 거는 약간 핑계에 좀 지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정책도 홍보도 다 한다. 뭐 이러면서 사실 이낙연을 그냥 허수아비 세우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자리 다툼하다가 저렇게 깨지는 건데, 야 박원석 전 의원도 표현이 웃겼어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야 이거 박근혜한테 들은 말 같은데? 나 박원석 전 의원 저분을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같이 방송을 정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저렇게까지 망가지라고 국회의원 때문에? 참 뭐.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은 이준석은 조응천만 받고 싶었던 겁니다. 김종민, 뭐 이원욱 이런 사람들은 지지층이 좋아하지 않는다. 조응천만 데리고 가서 소위 보수, 윤석열 좀 싫어하는 보수들의 표를 받고 싶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꿈이 산산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조응천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도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응천뿐만 아니라 김종민만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냥 이준석 옆에 남아 있을 거고 이준석이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좀 밀당을 했으면은 충분히 이런 꼴이 안 났을 텐데 약간 그 돈맛을 보다 보니까 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른 의원을 하나 더 포섭해가지고 축의금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 돈맛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 포인트는 내가 당선되냐 안 되냐 우리 당이 당선자를 내냐 마냐에 대한 포인트인데 막상 이낙연을 덥석 물었는데 당원들 막 할당하지 지지율 빠지지. 그렇죠. 여론조사마다 막 3, 4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기회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생각하고 바로 찬 거예요. 차임을 당한 거지 신부가 지금. 다 완전. 지지율 3%에 한 명 정도잖아요, 비례가요. 그래서 조홍천은 선택은 본인이 2번까지 만약에 비례를 준다면 거기 남아 있을 것이고 만약에 뭐 4번을 준다. 그럼 고민하다가 나가지 않을까. 지역구는 절대로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지금 호기롭게도 본인들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당선 가능성 희박합니다. 어제 나온 표현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전두환이냐? 뭐 이런 표현. 야, 보니까 막 많이 본 표현들 많이 나와. 전두환이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야, 정치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난 몰랐네, 일찍이. 아, 저는 이렇게 정치를 구질구질하게 하는 사람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참. 회의 도중에 이낙연과 김종민이 의결에 불참하고 중도 퇴장한 뒤에 이준석을 향해서 전두환이냐? 이렇게 했다는. 야, 진짜 이낙연 씨는 정말 그러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정말 순간이네요, 순간. 인생의 말로가 정치만 평생 해왔던 분의 마지막 말로가 왜 이렇게 후지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지 그냥 이후로 TV에 정말 안 나오고 한 줄도 이름이 안 나오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을 맞죠, 만큼 맞죠. 후지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네, 같아요. 너무 지금 후진적인 정치를 하고 그러니까 계셔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당하고 나서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전두환이라 표현하고 자체가 정치 신인도 아니잖아요. 왜 이럽니까? 정말 후지입니다. 본인이 당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단어인지,조차도 판단을 못 하고 진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두환이냐 그러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 지금 이준석한테 고개 숙였던 만큼 반의 반이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화합하려고 노력했다면 네, 네, 네. 정치 생명 끝난 거죠. 모든 기반에 다 싹 사라진 상황이 된 거죠.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해둔다고 봐요. 본인이 살아온 삶 전체를 이미 부정한 맞죠, 거고 맞죠, 스스로 맞죠. 부정한 거를 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야 이쪽 진영으로 온 그 결에서 기회주의자.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우리 쪽 사람도 아니야. 네. 자, 오늘부터 이낙연을 잊습니다. 내 인생에 지울 거예요.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 당분간 좀 욕 좀 하면서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자, 새날 여러분 구독 시간이에요. 네. 지금 이제 박용진 이야기 등등을 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구독 시간이니까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 100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날처럼 100만 쌓아가는 방송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기성 언론에 나오면 대부분 악마화돼 있어서 유튜브가 공천을 좌지우지한다 개소리 같은 거 하고 막말 논란 뭐 있잖아요. 정치인들 나오면은 새날처럼 정말 차곡차곡 구독자를 쌓아가는 방송은 드물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푸나 대표님 공간위원장이시네요. 그 정도 급이시네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전략공천해버리지. 현역의 구독 좀 80%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체하는. 구독 좀 부탁. 네. 자, 일단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결은 똑같아요. 결은. 무슨 말이냐면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보수가 전체 1000명 중에 32.1% 320명이라는 소리고요. 진보가 22.5% 22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수가 9.6 약 10% 정도 많아요. 그래프로도 볼게요. 보수 326 진보 223입니다. 그러면 100명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같은 균형을 진보 보수로 맞췄다고 하면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100명 차이가 났는데 이게 50명만이라도 진보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당이 당연히 앞서죠. 지금 과표집된 게 아주 모든 여론조사가 다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꽃도 보수 과표집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여론조사 꽃은 그걸 막 보정하는 여러 가지 질문 순서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표. 설명드릴 것도 없이 표 보고 다 분석해봤어요. 이거 문제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보도 안 해. 이렇게 미디어 토마토 이런서 보도 안 한다. 의미가 없거든요. 추세가 되면 안 되니까 알고는 계십시오, 여러분. 자, 근데 오늘 2명이 지금 일단 박용진 하위 10% 통보받았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윤영찬도 하위 10% 통보받았다. 나 진짜 사람들 열받는 건 뭐냐면은 일찍이 이럴 줄 알았지.
하위 10%, 20%가 들어가는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예. 그 어떤 상황이냐면 핑계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내가 비명이라서. 당의 공조직을 완전히 자기 말로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이게 비명이라서 내가 하위 10% 통보받았다.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비명하고 친명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역 의원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현역 의원들한테 뭐가 있냐면 왜 여러분들도 총선 여론조사 중에 현역 국회의원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조사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민주당 마찬가지예요. 당내 여론조사 할 때 그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이거 현역 바꿔야 될 거야 말까요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요. 반명, 반개혁파 이런 사람들 지역구는 현역 교체 지수가 엄청 높았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미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다 바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총 100점 중에 75, 80 나오는 사람들 현역 교체 지수가. 어떤 지역은 정반대의 사람도 있는 거예요.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현역 교체 지수가 엄청 높은 사람들이 지금 하위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평가 현역 의원들은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를 받을 때 사실은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늘 4년마다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의정활동 평가를 하고 그리고 4년을 모아서 마지막 평가를 하는데 계량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성이 상실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 그 시민들, 그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평가는 사실은 본인이 해왔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민생을 해결해 주는가. 네. 그리고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당의 정체성에 충실한가. 당의 목적대로, 당의 계획대로 그리고 당이 전면에 싸워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특검법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게 대국민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 국회의원이 잘 민심에 맞게 움직였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라고 사실은 좀 네. 본인이 사실은 좀 제대로 좀 수용하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결과라고 좀 해줘야 되지 자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봐봐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한 40명 되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팔아먹습니까? 어느 순간에 팔아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수개월, 1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괴롭혔냐고요. 그러면 당원들이 공천에 당원들 의견이 방해되는 상황에 이 사람들 공천해라. 이 사람들 계속 국회의원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은 아니겠죠.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배점이 나왔는지는 모르죠. 현역 의원 교체 지수는 높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설명드릴게요. 민주당 말고 우리가 현역 의원 공약 이행지수 평가라는 걸 했었잖아요. 박용진은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광북을 지역구 여기 그전에요. 아까 보여줬던 썸네일. 이 프로그램을 보면 박용진이 21대 국회 법안 통과가 0건입니다. 법안 만드는 거 못했고요. 출석률도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 한번 보여줘봐요. 봐봐요. 21대 국회 상임위 출석률 꼴찌는 안철수, 민주당은 박용진.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박영선 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거예요. 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굉장히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하위 10%라고 지금 통보돼서 밖으로 자기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박용진이나 윤영찬은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깠잖아요. 친명이 아니어서 탄압받았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31명이었다고 하거든요. 하위 20%가 31명이었대요. 그중에 지금 튀어나온 게 사실상 4명이에요. 박용진, 윤영찬, 김영주, 이수진. 여기는 하위 20%대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비명이라 조작당했다 이거잖아요. 이게 주장이. 왜 이렇게 후한무치해.
약간 구질구질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나왔어도 사실은 현역은 정치 신인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본인이 저평가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부끄러우면 말을 안 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선언인지 아우팅인지 아우팅 자체가 저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정무적 판단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일종의 과한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 인정. 그런데 국회의원은요 영혼 불멸의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당원들한테도 민심 못 얻는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 더 하겠다 그래요? 민주당의 상당히 거질적인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었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어서 공천되면은 어쩔 수 없이 찍는 거야. 그리고 당원들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또 공천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놨더니 이건 조작이다. 내가 비명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께서 교체 지수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공천 기간이 되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 과거에 어떤 행위나 어떤 발언을 해서 당원들을 분노하게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 박용진 같은 경우엔 작년 11월 달에 법사위 개최 놔두고 제 선의의 결과 화가 치민다 이렇게 김도욱과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속상한 부분이 뭐냐면 법사위를 넘겨줬다라는 부분인데 박용진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법사위 넘어가는 거에 도움을 됐다라는 발언을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박용진이라는 인물이 뭐 이재명 측이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냐면 윤영찬도 그렇고 박영진도 그렇고 어디 정편이나 나가서 정편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새날은 거의 극좌방송이겠죠. 근데 일반 지지층 상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정상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민주당 쉴드 치고 왜냐하면 진보 보수가 같이 앉아서 평론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 정말 셀 수가 없었고 내가 검색을 하다가 이 자료를 내면은 몇십 개를 집어넣어서 오늘 자료에서 뺐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가 잘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공약 이행평가, 법안 발의 건수, 출석률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당원들 현역은 교체 지수도 엄청 높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탈락이지.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는 컷오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하위 20%든 10%든 하위 20%면 감점 20점, 하위 10%면 감점 30점 감수하고 경선하라는 이야기예요. 박용진은 지금 이의 신청하고 경선 뛰겠다는 거고 윤영찬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4명의 의원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20%를 받았다. 그럼 본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려고 하면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든지 불만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은 본인들이 공격의 타겟이 다 이재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명 그러니까 박용진은 친명을 하위 평가 명단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영찬 이재명의 사당하라고 했고 이수진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사당 공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사당 공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을 먼저 돌아보고 물론 이 사람들이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을 얘기해야지. 그 본질을 왜 벗어나서 이재명만 공격하느냐. 이분들이요. 어차피 당선된다 하더라도 될 수도 없지만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등 돌아서 이재명 대표한테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 받아들이면 돼. 정청래 의원이 기억하세요? 김종인 비대위 때? 자기 그 전에 문재인 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 옆에 있는 그 최고위원 비문 최고위원 있어 주승용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공갈 치지 마세요 한마디 했다가 컷오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컷오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탈당 안 합니다. 컷오프 당하고 그 당시 총선 지원 뉴스에 다녔어요. 덕컷 뉴스단 만들어가지고. 네. 훌륭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자리하는 게 봉사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거기 그 혁신공천의 불쏘시개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음모론이죠. 사실 알고 보면 무슨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동작을 이수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명입니까? 내용적으로는 친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의 언론에서 친명으로 아, 네. 분류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저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하는 거 난 부끄러운 게요. 사선하셨고요. 지금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누릴 만큼 누리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네 만에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김영주 부의장 그 건에 대해서 한동훈 뒤도 한마디를 했어요. 촉색처럼. 김영주 합리적인 분. 이재명 하위 1%일 것이다. 이게 왜 한동훈한테 이런 거리를 줍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 이제 사선까지 하신 데다가 민주당 탈당 선언까지 하셨는데 저는 약간 뒤끝이 있어가지고 또 김영주 의원 하면 또 우리 무슨 생각납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얘기할 때 그 자리서 거기서 한국인 없어서 좋으니까 홋카이도로 골프 여행 간다고 그거 문자 주고받다가 기자한테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은 이런 거죠. 좀 잘 싸우고 정말 전투적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한데 되게 자기 살 국리들만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그런 분의 한 분이 아닐까. 민주당에서 지금 사선이면 거의 16년 동안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겠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예,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고 밖으로 발표 안 한 국회의원들도 꽤 있을 거예요. 형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국회의원이 160명이 넘어요. 불출마 빼고 나면 150명 조금 넘었겠죠. 이런 사람들 평가를 내서 하위 20% 숫자로는 31명을 통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밖으로 나온 게 4명 정도. 27명 남았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낙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마이너스 점수 페널티 받고도 경선 치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친명이 아니다로 나누는 건 되게 웃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체제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의 정신으로 민주당 끌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그 이유가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당원들한테 좋은 평가 받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니들이 한 공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험 범위 지금 중학생이 초등학생 시험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선생님한테 화내는 거야. 담임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 결과가 안 나왔다고 치면 나 같으면 반대로 하겠거든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더 성숙한 국회의원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쉬겠다.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뜨는 거야. 비례위성정당으로 건너가서 의석수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다음 선거 때 영웅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4년 누리셨으면 됐지. 근데 김영주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의원 다른 의원들 보면 박용진 의원 같으면은 아마 이런 생각도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진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2022년도에 비 왔을 때 사진 잘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김성은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원권 징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단수가 엄청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한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시스템 공천이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저기서 저런데 왜 나는 왜 안 해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부 그래도 비공개 회의를 많이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이재명 사당화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가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죠. 아예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뭐 정말 진짜 친명계 의원들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의 사당화였으면은요. 최근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공영세 이제 단수공천 관련해서 글을 올렸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가산자산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그 전에 불출마해라, 탈당해라, 누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얘기했던 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재명이 사당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런 일까지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좋게 얘기하면 정말 민주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게 좀 포장해 볼게요. 어차피 사당하니까 진짜 한번 사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수도권에는 진짜요? 사실은 국민의힘은 사실은 국회의원이 11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민주당은 162명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더 많은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은 수도권 중심의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의원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중앙 언론들도 거의 수도권 중심주의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 많은 의원들 속에서 그다음 어쨌든 혁신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수는 당연히 교체돼야 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이 총선이라는 게 가장 좋은 후보들 싸울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당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저희가 민주주의인데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축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우리 당이 시끌벅적하는 거는 축제를 맞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공천이 어느 한번 조용하게 안 된 적이 있나요? 늘 시끄러웠지.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말씀인데요. 진짜 이미 욕 먹은 김에 사당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답답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컷오프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같은 경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왜 그분이 컷오프됐냐면 그 자리에 윤석열 대학 후배인 고석 변호사가 당수 공천됐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걸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오직 뭐냐면 국민의힘은 공천 혁신이고 민주당은 공천 파열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축제를 잘 벌리고 있는데 약간 그 당원 입장에선 뉴스 보면 억울하죠. 속상하고. 그게 이제 간단히 보면 선동하는 사람과 선동 당하는 사람이 있고 선동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162명이에요. 불출마 등 빼면은 대개 다시 선거 나가시는 분이 150명 정도 돼요. 50명을 바꿔봐야 현역 교체율이 33.3%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장하는 건 반 정도 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5명 정도를 갈아야 현역 교체율 50%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친명 비명 공천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인격이나 인상 수준이라고 생각해. 뭐냐면요. 혁신 공천은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공천이 아니에요. 민심 잃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맞아요. 달리 말하면 당선 가능성만 보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4명 의원들 이재명 공격에서 그 비판을 했잖아요. 그 공격 포인트가 왜 이재명한테만 되어 있느냐. 이분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지 못하는 민주당이고 이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만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양심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니까요. 당선 가능성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들 하시겠지만 현근택 출마 포기할 때 왜 출마 포기를 시켰겠습니까? 누가 전화한지도 알아요, 저는. 전화해서 출마 포기해라. 말하자면 민주당이 이런 문제 갖고 지지고 볶는 거를 리스크 줄이는 과정이에요. 최대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죽이는 거예요. 친명이 먼저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친명 비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영찬 지역구나 뭐 이수진 의원 지역구나 박용진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 뭐 연역 교체 주수도 굉장히 낮아. 당원들 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지도 체제는 또는 민주당 공관위는 이 사람들을 컷오프 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수로 봤을 때 컷오프 시킬 이유가 없는 거는 친명이어서 공천하고 비명에서 공천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지역구는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지능구로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구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보는 거는 당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비명이라서 탄압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건 여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찬성한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용 알고 있으면서. 31명이죠.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공천이 탈락되거나 단수 공천이 아니라 경선을 시키거나 또 현역이 아웃되거나 이런 일들이 혹여 있을 수는 있는데 언론의 이슈가 2, 3일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쉽게 포기를 해요. 왜냐? 집권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은 선거 이후에 장차관 자리 정부 개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개편이 있고 그리고 공기업 사장들 지금 130명, 150명이 올 연말까지 자리가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비상임 이사들까지 가면 3,000명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부 여당한테는 가만히 기다려도 떡고물이 있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말했던 캐비넷실도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이후로의 갈자리가 또 보장되기 때문에 여당의 공천 관련해서는 이슈가 더 줄어들거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 이렇게 공천되는 걸 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간절하구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대문을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서울 수복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되게 그 간절하고 민주당은 좀 요즘 뭐 분위기가 좀 우리가 솔직히 좋다 보니까 조금 안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이 조금 총선 압승을 위해서는 절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 공천 과정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 처음에 이제 현역 의원은 1대1로 다 경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선한다. 그런데 지금 단수 나온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수가 이제 나올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증위에서 모모 의원들의 적격 부적격 그러니까 후보들을 다 부적격시켜서 후보 자체가 지금 어차피 단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르겠습니까? 뻔히 압니다. 알면서 진짜 비판해야 될 포인트를 비판하지 않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만 향해서 비판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재명이 측근들 꽂으려고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선동이고요. 자, 흑수저님, 진짜 7위도 공부 못해서 반에서 꼴등한 거를 가지고 누구를 탓하는 건지. 인간이라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이 먼저다. 야, 사람이 먼저단 들어봤어도 반성이 먼저단. 반성이 먼저다. 처음 들어보네요. 감사합니다. 윤복자님 감사드리고요. 자, 1분 마치고. 자, PPL 하나만 하고요. 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김영주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찍은 사진입니다. 재밌지가 않네요. 근데. 김영주 의원의 홍보하셨었던 SNS에도 거는. 올라온 겁니다. 공천 받으면은 좋은 대표, 공천 못 받으면 나쁜 대표. 그리고요, 국회 부의장쯤 하신 분들은 되게 웬만하면 불출마도 하세요. 아, 내가 초심이 이렇구나 싶어갖고 불출마도 하세요. 바로 공격하고 탈당하고 이재명 사당화라 그래요. 그 사당화 시키신 분 옆에서 사진 저렇게 열심히 찍으셨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를 꼭 찍어가지고 저거 하위 10%로 만들려고 이야기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진짜 4년 전 평가 기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원들 민심 떠나신 분들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게요, 소위 막 반명이나 비명으로 안 찍힌 사람들도 지역구 내에서 현역 교체율 굉장히 높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럼 초심을 잃고 지역 토호처럼 굽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잃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 안 들어오려고 3선, 4선, 5선 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 당원들과 소통 엄청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참, 다음. 검찰 적재타도 초음속 전투기 조국 신당 3년은 너무 길어. 지금 출격합니다. 출격.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과 아주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높죠. 비례연합정당하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조국 신당이 어떤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메시지는 조국 장관이 지금 카운터 파트너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고. 3년은 너무 긴 게 아니라 저는 이대로 3년 가면 대한민국 진짜 네. 망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을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바뀐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고 네. 국회 개원은 6월 달에 할 거고 5월 말이나 6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검 하나 해야 되고요. 그렇죠. 특검 2개만 하면은 최상병. 만약에 의석이 다수 의석이 되잖아요. 3분의 2만 되면 특검을 일단 2-3개를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 명분이 있어. 탄핵을 할 거냐 개헌을 할 거냐 두 문제가 생기겠죠. 특검하고 김건희 씨 해외 나가지 말고 국회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 이것도 열받아요. 대책도 없이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언하는 것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2,000명은 유례도 없는 것이고 대책도 없고 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면서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죠? 지금 시작하세요. 의대 증원 초등 의대 준비반. 증원 반대 파업 엄단 뭐 지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야.
옆에는 디올백 메고 뛰어가는 누군가가 있네요. 그러니까 2,000명 증언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르짖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김 빼기를 멋있게 해주셨죠. 한동훈이 총선 앞두고 해결자로 나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리 뭐 잘 던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국민들의 입을 털어놓고 이런 이 선정부야 이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손목에다가 은팔찌를 채워주고 국립 호텔로 보내면 됩니다. 어우, 손모가지 정부. 그렇죠.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제일 웃겼어요 이거.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 R&D 예산사건 카이스트로 돌아왔어. 이 사건 진짜 입틀막 사건은 또 역대급이고. 그렇죠.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말 불통과 그리고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자들이 물리적으로 입틀막을 못하니까 우리 같은 유튜브도 이제 어떻게든지 방송 못하게 하려고 용을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또 KBS 세월호 10주기 4월 16일 이후에 18일 방송인데도 그것도 입틀막을 하는 거죠. 입틀막이잖아. KBS 입틀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진실 입틀막. 그리고 KBS 내에 약간 그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런지 구조조정하겠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게 얼굴은 가리면 이름을 그대로 두면 어떡해요? 읽어봐요. 신경민 지금 그러니까 저 개신당 분당의 내용이 이거예요. 명분이 이거예요. 이준석 대표 여러 사람하고 상의한 흔적 발견. 매우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한테는 새 미래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는 문자 보낸 걸 저희들이 알게 됐다. 또 다른 분에게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또 문자 보내. 이게 다 목, 금, 토에 있었던 일. 본인은 아마 우리가 그런 문자를 봤을 거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야 이런 걸로 싸우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유치해 정말. 신경민 진짜 아유. 꼴 사납다 진짜. 신경민하고 이낙연하고 나이 한 살 차이인데 상대적으로 신경민이 젊어 보이죠. 그렇죠. 네. 신경민이 21대 총선 때 경선 불복한 자잖아요. 영등포을에서. 그것도 같은 대학 같은 과 10년 후배한테. 진짜 부끄러운 선배들이에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저는 몰카 공작을 당한 것이고 임종석 저는 속임을 당한 것이고 이낙연은 결혼 사기를 당한 것이고 이렇게 자꾸 당하고 그래. 네. 주가 조작도 당해서 돈을 그렇죠. 네. 수익 창출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저 협업하는 연대 개방이 작품입니다. 이낙연 지지자 모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지지자가 만든 건 아닙니다. 조롱짤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멘트하고 다르지 않아요. 네. 공작 당했다라고 하는 거랑 명품백 받은 거를 당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파혼 책임은 이준석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집도 다 준비해놨고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더니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당 보조금 6억을 이낙연에게 반환하라.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 대표였고 총리했던 분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개방이 작품인데 중앙당 등록 공고 새로운 미래 이번에 이제 아예 이걸 이제 신고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결혼 신고 하려다가 구청 앞에서 돌아가갖고 뭐야 저거는 그냥 따로 어디 출생 신고한 거지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외로운 미래가 돼버렸다 이런 거. 아이고. 팽당한 과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휴. 네, 자 오늘 시사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박영선 우리 아니 진짜 이름만 갖고 막 공격하는 사람. 제가 유튜브를 박영선 TV를 만들었더니 네. 일단 댓글이 처음부터 안 좋게 들어오고 그리고는 미안합니다. 그분이 아니시네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 덮이시고 애쓰시네요라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박영선 TV 이름을 바꿨어요. 네. 어떡해요? 대박영선. 대박영선. 아. 대박영선 TV로 바꿨어요. 아니 이미지도 사진 조그만 거 보면 누군지 잘 몰라서 이름만. 저는 딱 보면 컷머리. 네, 알겠습니다. 더 예쁘고. 없는 사람도 욕하긴 싫고. 자 고생하셨고요. 세 분 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녕.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